세 번째 발표는 경복대 부총장님으로 계시는 이인철 교수님께서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 구성의 위치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복대학교에 근무하는 이인철입니다. 오늘 바른역사학술원에서 우리 강역사 관련해서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근무할 때 우리 국경사 관련해서 국경사는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그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 해야 되겠나 싶어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이 국경사 관련해서 학술 대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보니까 1970년대에 한 번 하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정말 우리 이덕일 소장님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 강역사는 우리가 남북 통일 전에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이거 우리 조금 전에 뭐 오늘 5가지 주제 발표에 대해서 위치를 학술적으로 정립시켜 놔야 뭐 러시아든지 중국이든지 그걸 대적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고려 중기의 동북 국경 윤관 구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 구성을 찾으려면 공홈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 만주는 어떤 역사지리적 의미를 지닌 곳인가? 그래서 공홈진 선출령이 있었던 지역의 역사지리적 의미는 어떠한가? 또 공홈진 선출령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서기전 28년 고려가 부곡조를 점령하고 또 280년에 통합했으며 668년 고려의 정치적 해체 이후 926년까지 오래도록 발해에 터전했던 현재 연변 및 수분화 그리고 연해주 일대를 주목하게 됩니다. 고대사 공간에서 연변 및 수분화 일대는 우리 민족 국가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세종이 김종서에게 명을 해서 공홈진과 선출령을 조사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세종이 김종서에게 선출령과 공홈진의 위치를 찾도록 했는데 오늘 21세기에도 이 공홈진과 선출령을 밝혀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조지 프리드먼이 100년 후 21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시대가 온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 급급할 것이고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거리가 멀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책이 15년 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는 한국사 교과서의 동북 구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3가지 설, 길주이남설, 함흥평야설, 두만강 이북설에 살펴보고 또 실제 문헌과 현지 답사를 통해서 공홈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밝혀놓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1990년대 중학교 교과서 보면 동북구성의 위치를 현재 함흥평야 지역의 위치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도에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3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두만강 이북설, 길주이남설, 함흥평야설. 어떻게 우리 명확하게 이 동북 구성에 대한 위치가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3가지 하나 정립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3가지 설이 있다고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3가지 설을 보면 먼저 길주이남설은 함경도 길주 중심을 길주이남설입니다. 이것은 조선 중기 때 한백겸이 동국 지리지에 함경남도 마오닝에서 발견된 석주기구와 돌기둥을 보고 선출령 정계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29년 최남선에 의해서 진흥왕 순수비로 밝혀졌습니다. 이 길주이남설 병역은 지금도 우리 식민사학에서 헤어나지 못하듯이 조선시대에는 그 정통론, 중국은 대단하고 우리는 소중화 이런 그 정신이 배기이기 때문에 정통론 인식에서 우리 역사는 역대로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런 입장에 선 것이 이 길주 이남선입니다. 두 번째는 함흥평야설. 지금 북한 함흥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제 관학자들이 우리 고려의 국력이 천리장성을 넘지 못하였으라는 현안을 가지고 고려사든지 조선왕조 실록들 각종 기록에 있는 연말 선초의 건보사를 전부 부정했습니다. 그 식민사학에서 선입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이 함흥평야설입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 이런 동북 구성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고려사에는 윤관이 의주, 통태, 평릉의 세성을 쌓았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는 의주에 갈로 해가지고 함경남도 덕운이라는 걸 해놨어요. 통태에서 함경남도 함주, 또 평릉에서 함경남도 함주. 이래서 고려사든지 고려사전료에는 동북구성 위치를 함경도라고 기록한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 일본 놈들이 이걸 다 갈로를 해서 한반 안으로 다 위치를 비정해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만강 이북설은 두만강 700리, 이것은 우리 고려사 지리 서문에 보면 우리나라 고려는 서북은 당나라 이후로 암농을 경계하고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했다. 그래서 서북은 고려 지역에 못 미쳤으나 동북은 고려 영토보다 더했다. 동북은 고려보다 더 넓었다는 것이죠. 고려시대보다 더 북상했던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왼쪽은 고려 지도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오른쪽은 고려 지도입니다. 정말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두만강 이북설은 고려사 지리지에 고려 예종 2년에 윤광과 오연청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구성을 설치했다. 고금전에 선출령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 이 구절 자체가 고금전이 두만강 이북설의 시발이자 근간입니다. 그리고 또 세종실록에 보면 명나라 고황제가 공음진 이북은 도로 요동에 부속시키고 공음진 이남 철령까지는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라는 사유를 허락했다는 칙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나라 고황제가 이것을 태조가 인정을 했는 것이죠. 공음진으로부터 조선의 관할로 인정을 받는 것은 당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적인 관습을 볼 때는 국제적 공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음진 중심으로 해서 공음진 위쪽은 명나라고 그 밑쪽은 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금진과 선출령의 위치는 전체 동북 구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요금 원천명 사이의 국경 문제 해결에 아주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문헌과 현지 답사를 통해서 위치를 추정해 보면 공음진과 선출령은 동북 구성 중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선출령에는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고려지경이라는 글이 새긴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동북 구성 지역에 조선 전시대에서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윤관 등의 여진 정벌 목적 혹은 정벌의 역사적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공음진과 선출령입니다. 공음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알면 동북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21년에 세종이 김종서에게 명을 해서 왕명을 내려서 동북 구성의 위치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때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세종이 동북 지경은 공음진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말을 전하여 온 지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이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공음진과 선출령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세종이 직접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 속에 세종실록 지리지, 용비어천과 신정 동국예지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세문헌에는 인근의 지명과 또 방위, 거리가 기록되어 있고, 옛날 지금 1000년 전이든지 600년이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큰 산이든지 큰 강이 있으면 이름은 바뀌지만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인데요. 여기에 소수분화, 소하강, 소평강, 수분화가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발레 영역인데, 지금 이제 용비어천가하고 신정 동국예지 성남에 일일이 기록이 다 있어요.
여기 용비어천가에서 회령에서 출발해서 2일 가면 아지랑이 어리고 1일을 가면 상가, 4일 가면 고주에 이른다. 고주에서 4일 가면 선출령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신정 동국 이성남의 기록은 회령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면 소화강이 흐르는데 소화강 오른쪽에는 보험진이 있고 여기서 60m 떨어진 곳에 선출령이 있다. 그래서 가면 여기 수분화가 흐르는데 수분화는 동해로 흘러간다. 또 세 번째 코스는 신정 동국 이성남의 경운에 출발해서 현성을 거쳐서 훈춘을 거쳐서 북쪽 90리를 가면 어다섬촌, 30리를 가면 허울삼촌 이렇게 쭉 가면 그 다음에 거양성, 요즘에 대성자 고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상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사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용배어천 가보면 고주는 지명이다. 속평강은 옆에 있다. 회령으로부터 북쪽으로 2일 가면 아지랑기에 이르고 다시 1일을 가면 상가에 이르고 다시 4일 가면 고주에 이른다. 선출령의 서쪽으로 4일 거리에 있다. 속평강은 그 근원이 고주의 경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간다. 그대로 기록 따라 그대로 있어요. 실제 기록 따라 다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공엄진은 고령진에서 두만강을 건너 고라이를 건고 오동참 거쳐서 소화강에 있는데 이 공엄진이 소화강 예트에 있다는 거죠. 소화강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윤관이 사한 것은 서쪽으로 선출령까지 60리쯤 된다. 그 소빈강은 백두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소화강이 되고 또 속평강에 되어 공엄진 선출령을 경유해서 동쪽으로 120리를 흘러 아민에 가서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거양이 흐른다까지 다 나오죠. 거양성이 대성자 고성이죠. 그 소빈강은 두만강 북쪽에 있다. 세종실록 지뢰지에는 그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서 소화강이 되어 공엄진 선출령을 지나 거양성에 이른다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소화강이 요즘 이름은 대소분화입니다. 여기에 속평강은 소수분화, 그리고 수빈강은 수분화로 대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양성은 대성자 고성. 이 따라가면 착착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는 것은 공엄진과 선출령을 찾으면 되는데 공엄진에서 60m 떨어진 곳에 선출령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이 소화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소화강. 요즘 대수분화에 있다는 것이죠. 대수분화가에. 위치를 찾아가 보면 대수분화가 그 당시 소화강이지요. 소화강가의 가장 높은 산의 위치가 선출령이 아닌가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주변에 가장 높은 산이 이 산성 따라 쭉 가면 선출령 제2 그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고려령을 할게요. 고려령. 그 주변에 직접 제가 답사를 했을 때 중국 사람에게 이 주변의 이름이 뭐냐 하는 게 산을 고려령이라 그래요. 지금도 중국 사람도 지금도 고려령이라 그래요. 고려령. 그래서 고려령은 중국 흑룡광성 동영영 도화진 일대에 있고 중국의 대표적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의 지도에 찾으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선출령을 현재 중국에서 고려령, 아직도 고려령 부르고 현지인도 모르니까 고려령이래요. 이 소강가를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가려면.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위치, 높은 위치, 선출령에서 보면 이 주변이 한눈에 망원경으로부터 다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쳐들어오면 여기서 보면 망원경 없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엄진 위치를 찾으려면 고배 주변에 5배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 이 자체도 전부 그 대수분화를 따라서 그러니까 5배 산성지가 있어요. 산성. 산성에 거기 공엄진 군사 주둔지 공엄진이 있을 걸로 해서 여기는 소화강이 흐르고 이 다리로 건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배 산성은 수분화 중상류일대를 통제하면서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방어하는 성격의 전략적 요청에 해당하는 산성이고 또 소수분화를 거쳐 남하는 여진 등이 군사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 공엄진입니다. 군사적 거점의 지역 명칭을 공엄진으로 명명했는데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게 선출령입니다. 선출령에 여기에는 소화강, 여기는
여기는 소평강, 소수분화, 여기는 소화강이죠. 이 선충률에서 보면 여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홈진에서 대기했다가 무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공홈진 선출용 관련 지도를 토대로 세종시기 왕명위에서 현지 조사에 의한 근거를 확인했고, 그래서 동부 국경 문제는 앞으로 남북 통일 이후 주변국과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학계가 이 명확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구성의 위치를 교과서에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 연구를 더 심화시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동북 구성의 위치가 흑룡강서 수분화 일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명확하게 실어야 됩니다. 이 교과서에 어중간하게 동북 구성의 위치가 세 가지 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도 거치고 앞으로 더 심화 있는 연구를 통해서 동북 구성의 위치를 확정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 구성의 위치가 대수 분화가 중심으로 해서 공엄진과 선춘령에 있다는 즉 우리 동북 구성의 위치를 도만강 이북까지 700리까지 확정해서 비정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손도문화학과 민성욱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손도문화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민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철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고려 윤관의 그 동북 구성 위치 연구에 대해서 제가 그 토론자로 나왔는데요. 토론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이인철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인철 교수님하고는 동문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윤관 동북 구성 위치 연구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의 그 북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경사죠. 국경사를 어떻게 연구를 해오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윤관의 동북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려의 그 동북계, 동계죠. 동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고려의 서북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령이 위치하고 강동 육지의 위치입니다. 우리 이인철 교수님께서는 윤관의 동북 구성 위치 연구뿐만 아니라 이 고려시대의 그 서북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천령의 위치와 강동 육지 위치 연구도 같이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의 북계와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윤관 동북 구성 위치 연구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 반도사관이라는 식민사관에 사로잡혀서 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민사학자들 연구하는 것을 답습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기록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인철 교수님처럼 실제로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 기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많은 오류들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대의 지명들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이동한 곳에서 원래 사용했던 그 지명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차 사료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히스토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식민사학자라든지 또 중국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 지명을 또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자들이 또 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록되어 있는 지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대 지명을 보면은 이 지명이 일단 1차 사료에서 나오는 이 지명이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지명이 맞는지를 한번 지도를 그려보면 나옵니다. 이게 지도를 그려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연구자들이 보면 지도를 안 그려봅니다. 그냥 이 기록이 나오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할 때는 어떤 1차 사료에 나와 있는 지명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사료에서 이 지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명이 제대로 맞는지를 지도를 그려보다 보면
좀 더 이렇게 명쾌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인주 교수님의 연구를 크게 6가지 정도로 해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물론 이제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6가지 정도를 줄여서 그 의미와 가치를 좀 제가 놓여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려시대의 그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북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가서 그 사군육진을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 윤관의 동북구성 이런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서 조선시대 때 사군육진이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대 고려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윗대인 신라의 북계라든지 또 조선의 북계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경사가. 그동안 우리 국경사 연구가 상당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지금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국경사 연구가 좀 시작이 되고 좀 이렇게 한깁이 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바른 역사가 독립이 되고 그런 바른 역사 독립을 통해서 우리 역사 주권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토론에 가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이인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북계, 서북계, 동계까지 다 이게 전문가로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려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보면 고려가 우리가 신라의 북계는 대동강에서 옹산만이다. 고려는 청천강에서 영원만까지다. 저도 말도 안 되는 전혀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거기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인식이 신라는 그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고 했기 때문에 한반도 이남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린다는 것이 고려이기 때문에 고려도 한반도 이남이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선구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인주 교수님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인주 교수님께 감히 그렇다면 우리 인식을 깨줄 수 있는 고려시대의 이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제 토론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교과서에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천리장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거린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우리 고려사 지리 서문에 동북은 고구려 시대보다는 더 넓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 실제로 국경 관련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서북 관련해서도 우리 또 오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하시는데 점점 넓혀서 지금 그 천리장군 이거는 정말 아니고 현재 지금 동북 구성만 하더라도 돈만강 700리잖아요. 700리. 그 지역까지 넓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서북 관계도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 넓혀서 우리 이 고구려 역사를 정리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 이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